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고민하는 자만이 자신을 구한다입니다. 저자는 간다 마사노리, 출판사는 빌리 버튼입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세상의 규칙은 아주 간단했다. 부자가 되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손에 넣을 수가 있었다. 외제차, 사랑, 가정, 건강, 자유, 명성까지. 그리고 긍정적인 사고를 갖추면 반드시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동화 같은 이야기를 믿는 사람이 거의 없다. 정상에 있던 경영자가 구우정한 모습으로 구치소에 들어가는 것을 몇 번이나 목격하다 보면 평범한 중학생이라도 진실을 알게 된다.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도 있다. 원하는 것을 움켜잡으면 다른 소중한 것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간다. 이것이 세상의 법칙이다. 이 법칙을 깨닫고 무기력해지는 사람과 모른 척 계속 달리는 사람, 두 타입이 있을 뿐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더 행복하다는 오랜 잣대로 잰 행복은 사실 속이 텅 빈 껍데기이다. 행복해지고 싶다면 타인의 잣대가 아닌 자신의 잣대로 행복을 재야 한다. 어떤 잣대로 행복을 재면 좋을까? 이것이 바로 누구나 고민하는 문제이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부조리한 일들이 너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왜 부조리가 이토록 세상에 범람하는 걸까? 이야기가 좀 팍팍해질 수도 있지만 부조리란 인간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지 못하게 하는 최고의 수단이라고 생각한다. 나치는 강제 수용소의 유대인들을 순종적으로 만들기 위해 무작위로 사람들을 차출해 총살했다. 유대인 입장에서는 울어도 죽고 웃어도 죽고 무표정해도 죽었다. 이처럼 부조리한 상황에 처했을 때 사람은 가치 판단을 포기해야 한다. 그리고 명령받은 대로 눈앞의 일만을 기계처럼 수행하는 존재가 되금 한다.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에 의하면 강제 수용소에서 삶의 의미를 너무 많이 생각해서 수용소 이외의 미래를 꿈꿀 수 없게 된 사람은 정신이 이상해지고 말았다. 하지만 삶에 뭔가를 기대하는 대신 작은 목표를 세우고 그리고 단지 살아남는 것, 어떤 형태든 살아있는 것 그 자체의 중요성을 끊임없이 말한 사람은 끝까지 정신이 온전했다고 한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시대에도 적용될 이야기가 아닐까. 우리는 지금 시험에 처했는지도 모른다.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 소용돌이에 휘말려 스스로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기계처럼 살아가게 될까? 아니면 그 속에서도 이룰 수 있는 일을 찾아 이루려고 할까? 긍정적인 사고가 성공과 행복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가 하는 문제가 아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해서 부조리한 세상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부조리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도 있다. 타인의 잣대로 우리 자신의 성공과 행복을 잴 필요가 없어지며 나만의 기준을 세우게 된다. 이 기준을 당장 완성할 필요는 없지만 이 삶을 온전히 사는 데 있어서 스스로에게 무엇을 기대할지 깨닫지 못하면 안 된다. 어쩌면 이것이 부조리한 세상의 순기능일지도 모른다. 긍정적 사고의 여부가 아니라 개개인의 각오가 요구된다는 말이다. 이 책은 질문자의 질문과 그리고 저자가 대답하는 형식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서 상사에게 오랫동안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장의 처형으로 지금 전무직을 맡고 있는데 6개월 넘게 제 인사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연봉이 만족스러워서 회사를 그만두고 싶지는 않은데 이대로라면 승진할 가능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럴 거라면 차라리 하고 싶은 분야의 사업을 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어쩌면 좋을까요? 참 한가한 회사이다. 전무가 반년씩이나 사원을 못 살게 군다는 얘긴데 그런 일에 에너지를 소비하다니 가족 기업치고는 드물게 실적이 좋은 회사인가 보다. 아마도 자본을 충분히 쌓아두었고 지금도 기존 거래처와의 거래로 일정한 매출을 올리고 있어 위화감을 느끼지 못하는 게 분명하다. 당신의 회사는 지금 전형적인 사업의 성숙기에 있다. 매일 아침 조례를 하고 채용 기준이 분명하고 회사는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그리고 복장이 정해져 있진 않지만 대부분 비슷한 복장으로 출근하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파벌이 있어서 함께 점심을 먹는 그룹이 정해져 있다. 요컨대 매출을 올리는 것보다 현재의 관리 체제 유지가 더 중요한 회사라고 할 수가 있다. 당신은 그런 미지근한 회사에서 새로운 것을 시도했을 것이다. 능력이 있으니 회사의 부족한 점이 눈에 보였을지도 모른다. 혹시 그것을 너무 솔직하게 말해버린 것은 아닌가? 전무도 당신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도 그럴 것이 전무가 당신의 말대로 일을 해결하려면 사장과 직접 맞서야 한다. 그러느니 당신을 모른 채 하는 편이 낫다. 그래서 무시하는 것이 아닐까. 일종의 방어 본능인 셈이다. 한편 당신 회사의 사장은 아주 고마운 사람이다. 당신을 비롯한 모든 사원에게 제법 많은 월급을 주고 있으니 말이다. 그는 돈을 많이 주니 직원들이 당연히 행복할 거라고 믿고 사내에서 갈등이 벌어진다는 사실은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 이런 회사를 개혁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다. 카를로스 곤이 CEO가 되기 전에 닛산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배가 서서히 가라앉고 있는데 누구도 움직일 기미가 없다. 당신이 카를로스 곤의 역할을 해내는 것은 무리이다. 카를로스 곤의 경우에는 그가 외국인이기도 했지만 회장이 그의 방패막이가 되어준 덕이 더 컸다. 하지만 당신의 사장은 방패막이가 되어주지 않을 것이고 외부에서 사장을 영입할 리도 없다. 걸출한 지도자라면 당신 같은 사람을 발탁해 개혁을 시도하겠지만 짐작건대 사장이 당신을 특별히 눈여겨보고 있는 것 같진 않다. 이런 회사는 끓는 물 속에 개구리처럼 변화를 감지하지 못한다. 게다가 당신도 이 미지근한 물이 싫지는 않은 것 같다. 꽤 좋은 조건으로 일하고 있는 당신은 지금 안정성에 집착하고 있다. 언젠가 사업을 하고 싶다는 꿈이 있지만 지금 당장 도전할 만큼 강한 열정이나 자신감이 있는 것은 아니다. 나는 당신의 독립이나 이직에 찬성한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당신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을 때의 일이다. 일단은 눈앞에 놓인 일을 처리하고 실적을 내야 한다. 할 수 있는 일은 미루지 말고 해두라는 것이다. 지금 다니는 회사는 미지근한 탕이기 때문에 좋은 회사로 이직하면 한동안 적응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다른 상황에 처하더라도 헤쳐나갈 수 있을 만큼 실력을 키워야 한다. 전무의 상황도 이해하려고 해보자. 그도 당신과 마찬가지로 살아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나름대로 힘든 점이 있을 것이다. 사장과의 관계 때문에 쉽게 사표도 낼 수 없으니 말이다. 당신이 타인의 잘못을 포용하는 상냥함을 발휘한다면
상황이 크게 달라질 것이다. 전무가 당신의 든든한 뒷배가 되어줄지도 모른다. 할 만큼 해보고 회사의 변화를 기대하며 지켜보자. 분명히 전혀 다른 광경이 펼쳐질 것이다. 회사를 그만두는 것은 그러한 변화를 겪은 이후라도 늦지 않다. 거절을 못하겠습니다. 저는 거절에 서투른 것이 고민입니다. 단골 거래처에서 무엇을 해달라고 부탁하면 마음속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입으로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해버립니다. 당연하게도 회사로 돌아오면 혼나기 일쑤입니다. 안 돼요라는 말을 할 수 있는 비결이 없을까요? 왜 노라고 말하지 못할까? 나도 한때 노라는 말을 못했기 때문에 알고 있다. 거절했다가 미움을 사면 어쩌지 하는 마음. 다시 일을 안 주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 때문이다. 그리고 자칭 성공자들 중에 부정적인 사고를 권하는 사람은 없다. 이들은 대개 베푸는 삶을 배웁시다. 겸허해야 합니다. 자만심을 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긍정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런 말을 한다. 이를 보고 감명받은 보통 사람들은 거절하고 제고하기보다는 예스라고 말하는 것이 더 훌륭하다고 생각하게 된다. 나도 이전에는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상대방에게 베푸는 것만을 생각하며 영업했다. 결과는 당신과 같았다. 거래처에 허리 숙이는 것이 당연한 사람이 되었고 이익은 들지 않았고 회사에서는 능력 없는 사람으로 낙인 찍혔다. 즉, 아직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성공한 사람의 조언을 믿고 무작정 따르면 결국 노예가 되고만다.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는 결과이다. 베풀라고 말하는 교주 주변에는 빼앗기는 신자들 뿐이다. 교주에게 그보다 좋은 표현은 없다. 베풀라. 이렇게 외치면 그것이 최고의 카피가 되어 수백만 원짜리 항아리가 팔리니 말이다. 마찬가지로 겸허하라고 말하는 사장 주변에는 예스맨 뿐이다. 한때 덕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던 사장에게서 반드시 너를 망하게 만들겠다라는 위협을 당한 뒤 깨달았다. 지금 시대의 강자가 하는 말을 고지고대로 믿으면 이용당할 뿐이라는 것을. 이것이 도덕의 패러독스이다. 도덕을 말하는 강자는 자각 없이 약자를 강탈한다는 역설.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거만하고 자기 주장이 강하다. 그 덕분에 성공할 수 있었겠지만 성공한 후에는 세상의 질투가 두려워 겸손이 최고라고 말한다. 지금까지 빼앗기만 했기 때문에 베풀자라고 말한다. 그들 입장에서는 별 문제가 없는 말이다. 강한 자아의 제어장치가 되어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같은 말을 자아, 즉 자기 자신을 지키는 갑옷이 약한 사람이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될까? 바로 강자가 바라는 대로이다. 이 사실을 깨달은 나는 제때 거절하기 시작했다. 그랬더니 오히려 거래가 더욱 잘 성사되기 시작했다. 그동안 거절하지 못한 것은 자신감이 없고 자존감이 약해서였다. 눈 딱 감고 거절했더니 상대방이 나를 존중해 줬고 우리는 대등한 관계가 되었다. 이제 조금은 안 된다. 그럴 수 없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는가. 일단 거절하기 시작하면 허리가 곧게 펴지고 눈빛은 강해져 한층 당당한 태도를 갖추게 될 것이다. 잘 거절하는 비결은 절대 꺾여서는 안 될 원칙을 수첩에 적어두는 것이다. 원칙 1. 부탁합니다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
부탁을 받는 입장이 될 것. 원칙 2.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천만에요라고 말할 것. 원칙 3. 금액은 상대방이 제시하도록 할 것. 생각보다 낮은 금액이면 표정의 변화 없이 도저히 거래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할 것. 이처럼 수첩에 거절해야만 하는 상황을 적어둔다. 그리고 약속 장소로 이동하면서 그리고 상대방을 기다리면서 잊지 않도록 계속 본다. 상담 중에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수첩을 한번 훑어보며 마음을 가다듬은 다음 냉정하게 상대방을 바라본다. 당신은 이미 혼자 힘으로 계약을 성사시키겠다는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 그의 단호함까지 갖춘다면 실적은 놀라울 정도로 향상될 것이다. 오호라라는 것이 정말 있나요? 일단 나는 오호라는 누구에게나 보인다고 생각한다. 매지가이라고 부르는 그림을 본 적이 있는가? 그것을 볼 때처럼 시야를 넓게 하고 시점을 흐릿하게 하면 오호라를 볼 수가 있다. 그런데 오라가 보인다고 해도 달라질 것은 없다. 연봉이 오르는 것도 애인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 그런 것이 보인다고 해서 자신이 무슨 특별한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된다. 육감도 특별할 것이 없다. 육감이란 이를테면 예감처럼 알고 있을 리 없는 정보가 갑자기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을 말한다. 뇌가 각각 행동한다고 생각하니 이런 것이 신기하게 여겨지는 것이다. 학교에서는 인간의 뇌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고 가르치진 않지만 내 경험에 의하면 서로 신뢰하는 동료들의 뇌는 분명히 연결되어 있다. 30명을 모아놓고 눈을 감고 떠오른 이미지를 그리라고 하면 서로의 그림을 볼 수 없는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비슷한 그림을 그리는 경우가 매번 발생한다. 처음에는 놀랍지만 실험을 할 때마다 같은 일이 발생하니 어느새 익숙해졌다. 세상은 정말로 복잡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앞으로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관해 말하는 사람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예를 들어 당신은 전생에 인도에서 뱀을 다루는 공연자였으니 여러 회사를 동시에 경영해야 한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재미거리로만 즐긴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이에 진심으로 휘둘려서 현실을 제대로 살지 못한다면 꼴 사나울 것이다. 한마디로 전생, 사후세계 같은 건 허구일 뿐이다. 아인슈타인도 시간은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는가? 그에 따르면 과거도 미래도 환상에 지나지 않고 오직 현재만 존재할 뿐이다. 이 순간을 사는데 전생을 믿는 것이 도움이 된다면 믿어라. 하지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그때는 믿어서는 안 된다. 자존감을 높여줄 만한 전생이면 믿고 자존감을 해치는 전생이라면 웃어넘겨라. 내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는 사람을 특별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이다. 영감과 인격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 오히려 인격이 나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나약하게 만들기 위해 영감을 과시하는 경우가 있다. 진정한 능력자는 검소하게, 조용하게 삶을 사는 법이다. 그러니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없는 것들을 즐기더라도 살아가는데 필요한 만큼만 웃어 넘길 수 있을 정도로만 가볍게 이용해보자. 저는 27살에 기업을 이어받아 부모님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업의 장래성과 매출의 격감으로 골치가 아픕니다. 우리 가게는 팥소를 만들어 전통 과자점의 도매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운영해 왔는데 사실 장래가 밝지 않아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청을 받아서 일을 하는 일이어서 거래처 매출에 우리 가게의 매출이 좌우되니 솔직히 일하는 재미도 없습니다. 업종을 바꾸자니 달리 가진 기술도 없고 설비 투자로 1억 원 정도의 빚을 안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좀 심한 말이지만 당신의 방식은 정말 형편없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당신은 천재이다. 할 수 없는 일을 찾아내는 천재. 첫 아르바이트를 하는 고등학생처럼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된다고 변명만 늘어놓고 있지 않은가. 빚이 있어서 아니면 다른 기술이 없어서 시장이 위험한 것 같아서 용기가 안 나서 그 일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그러면서 하는 질문이 한시라도 빨리 이 장사를 단념하는 게 좋을까요? 라니 내 대답은 간단하다. 지금과 같은 태도로 무슨 일을 해도 잘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지금의 당신은 좋아하는 일에 도전할 자격도 없다. 좋아하는 일을 해도 시작하자마자 별명만 늘어놓을 게 뻔하니 말이다. 그러니 우선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 무엇보다 부모님과 조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이 용서가 안 된다. 3대째 이어온 회사이다. 회사의 평균 수명이 15에서 20년 정도에 불과한 이 시대에서 당신의 가게는 3대, 약 100년의 세월을 이어오고 있다.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당신만 모른다. 당신이 학교를 다닐 수 있었던 것도, 여가를 즐길 수 있었던 것도, 하기 싫은 일을 돕고 있다는 피해의식을 가질 수 있는 것도 모두 할아버지가 가게를 세우고 운영해온 덕분이다. 그것에 감사하기는커녕 잘난 척이나 하고 있다니 안 될 일이다. 팥소 도매업은 쇠퇴 산업이지만 당신같이 의욕 없는 인간을 먹여 살리는 것으로 보아 업계에서의 신용이 상당한 모양이다. 사실 3대째 이어오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자산이다. 영업하지 않아도 기존의 거래처가 있다. 100년 가까이 된 전통을 이용할 수가 있다. 100년이나 됐으므로 저명인사가 맛을 평가했을 가능성이 다분하다. 거래처가 뛰어난 과자점으로 잡지나 텔레비전에 소개된 일도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신용으로 어느 것보다 맛있고 우수한 원료를 공급받을 수가 있다. 게다가 당신이 망연자실에 있을 정도라면 현재 시장에서는 당신처럼 고전하고 있을 곳이 많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곳의 후계자는 이미 오래전에 비전 없는 셀러리맨이 되었을 확률이 높다. 당신은 지금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를 앞둔 셈이다. 동종 업체들은 몇 년 안에 대부분 망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전통 있는 팥소를 만드는 업체가 얼마나 남겠는가. 그것도 당신처럼 젊은 후계자를 둔 회사가 과연 또 있을까? 내게 한 질문만 봐도 타인에게 줄곧 의지하는 당신의 성향이 엿보인다. 설마 이 세상 어딘가에 마법의 지팡이가 있고 그것만 있으면 장밋빛 인생이 펼쳐질 거라고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정신을 차려야 한다. 인생은 당신 같은 응석바지에게는 가시밭길을 열어준다. 다행인 점은 인생은 가시밭길에 뛰어든 자에게는 기적 같은 선물을 한다는 것이다. 마법의 지팡이는 바로 거기 가시밭길에 있다. 내가 보기에는 팥소 도매업 자체가 마법의 지팡이다. 그런데 그 마법의 지팡이를 도대체 어떻게 활용해야 좋을까?
일단 할아버지께서 정정하시다면 이 가게를 차릴 때 어떤 상황이었는지, 어떤 이유로 팥소를 팔게 되었는지, 다들 굶주리던 시대에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는지 여쭤보자. 할아버지께서 안 계신다면 아버지에게 여쭤보자. 거기에는 그 어떤 영웅담보다 멋진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 것이고, 어떤 마음으로 이 회사를 운영해 왔는지 멋진 창업가 정신이 깃들어 있을 것이다. 그 창업가 정신을 이어받는 것이 당신이 할 일이다. 그런 다음 새로운 다짐으로 조상님의 묘를 찾아가자. 나라면 그곳에서 이렇게 맹세할 것이다. 지금까지 저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제가 가업을 지키겠습니다. 이 정도의 각오가 없다면 아무리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줘도 쇠기의 경이있기 뿐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선은 부모님과 조상님께 감사하는 마음부터 가져야 한다. 당신은 앞으로 경영해야 될 것은 팥소 도매상이 아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식육, 즉 식사 예절 교육으로 음식을 통해 자기 자신과 세상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을 말한다. 설탕이나 유지방의 과다한 섭취는 몸에 나쁘다. 그 때문에 유럽과 북미에서는 아시아 전통 과자가 제법 인기를 얻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당신 회사의 전통성과 창업가 정신을 투입하는 것이다. 지금 하는 사업을 계속해서 이끌어갈 실력과 경험을 충분히 쌓으면 그때 진정으로 당신이 원하는 일을 만나게 될 것이다. 물론 목숨을 걸더라도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그것을 하면 된다. 목숨을 걸면서까지 하고 싶은 일을 가진 사람은 드물다. 보잘것없는 일이라도 피하지 않고 열심히 한 사람만이 멋진 성공을 거머쥘 수가 있다. 매정하게 이야기했지만 당신은 믿음직한 기업을 이어받고 있으니 관점을 약간만 바꾸면 크게 성공할 수 있다. 나도 당신 나이 때는 응석바지였다. 그때 나를 따끔하게 꾸짖던 상사가 있었는데 당시에는 얼마나 분하고 서러웠는지 모른다. 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 그때 충고의 도움을 받고 있다. 당신이 이 시기를 잘 헤쳐나간다면 비슷한 사업을 물려받은 후계자들이 당신을 보고 용기를 얻을 것이다. 성숙기에 놓인 산업이 성장 산업으로 바뀌는 것은 선견지명을 가진 단 한 사람의 존재 여부에 달려있다. 돈은 확대경이다. 돈은 당신의 진정성을 확대한다. 만일 지금 당신이 즐겁고 평화롭게 살고 있다면 돈을 가짐으로써 좀 더 즐겁고 평화롭게 살 수가 있다. 하지만 지금 당신이 몽상에 빠져서 불안하게 살고 있다면 돈을 충분히 갖고 있더라도 더 불안해질 뿐이다. 그러므로 내 책만 읽고 쉽게 성공하더라도 마찬가지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 언젠가 크게 성공한 한 회사의 주역을 만난 적이 있다. 그는 IT 회사의 창립 멤버로 회사가 성장한 덕에 30대 초반의 나이에 이미 평생을 먹고 살 정도의 재산을 모았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행복도 또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에게는 고민이 있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자기 손으로 무언가를 이뤄내고 싶었다. 하지만 너무 순조롭게 성공해버린 나머지 모든 것이 우연히 복권에 당첨되어 얻어진 것처럼 느껴질 뿐이었다. 그가 둔한 사람이었다면 좋았을 텐데, 자신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착각할 수 있었을 텐데 말이다. 하지만 그는 제대로 된 사람이었다. 성공했어도 불안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젊은 시절에는 돈보다 풍부한 경험을 쌓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인생은 모순투성이다. 의존을 모르면 진정한 자립 또한 알 수가 없다. 빈곤을 모르면 진정한 풍요를 알 수 없다. 슬픔을 모르면 진정한 기쁨을 느낄 수 없다. 아픔을 모르면 진정한 쾌감을 얻을 수 없다. 제약을 모르면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없다.
이러한 모순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경험을 할 때 비로소 힘을 얻을 수가 있다. 모순에서 도망치기만 한다면 언젠가 돈을 손에 가득 쥐더라도 아무런 매력도 정신도 깃들지 않을 것이다. 비즈니스 아이디어란 논리보다는 직감이 먼저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논리적으로 시장을 분석하고 아이디어를 찾아내려고 한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무리이다. 상세하게 시장을 분석할수록 좌뇌가 작동하여 직감을 감지하는 우뇌를 닫아버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싶다면 좌뇌를 닫아야 한다. 그리고 직감을 얻은 뒤에 현금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를 검증한다. 좌뇌를 닫고 우뇌로 직감을 감지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강력한 방법 중 하나가 꿈일기이다. 먼저 A4지 크기의 공책을 준비한다. 공책을 펼치고 왼쪽 페이지 상단에 다음과 같이 적는다. 내 재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비즈니스는 무엇일까? 이 공책을 머리맡에 두고 잠들기 전에 마음속으로 다음과 같이 중얼거려 본다. 나는 나에게 주어진 재능을 살려서 나와 우리 가족, 그리고 사회를 위한 훌륭한 비즈니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상적인 비즈니스는 꿈을 통해 나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아침에 깨어나면 그날 꾼 꿈의 내용을 공책 왼쪽 페이지에 기록한다. 처음에는 꿈을 금방 잊어버리기 때문에 기록하기 쉽지 않겠지만 단편적으로 떠올리기 시작하면 점차 꿈 전체가 줄줄이 떠오를 것이다. 다음은 그 꿈을 해석하는 작업이다. 시간이 있을 때 커피라도 마시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꿈을 해석해본다. 저번에 꾼 꿈은 어떤 비즈니스를 의미하는 것일까? 그렇게 자신에게 물어보고 떠오른 말을 오른쪽 공책의 페이지에 가능한 한 많이 적는다. 이때는 머리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손이 움직이는 대로 적는 것이 포인트다. 예컨대 자동차가 꿈에 나왔다고 해서 자동차 산업을 하라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상징일 뿐이므로 자동차에서 연상되는 것을 표현하면 된다. 예를 들면 스피드, 편리함 등을 써나가는 것이다. UFO가 꿈에 나왔다면 그것을 상징으로 보고 미지의 세계, 안전비행, 우주 같은 단어를 써놓는다. 그리고 그 단어들을 앞에 두고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비즈니스가 될 수 있는지 생각해야 한다. 꿈 일기에 익숙해지면 이 작업만으로도 비즈니스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다. 처음에는 어떻게 이 이미지가 비즈니스가 된다는 거지? 하고 당황스러울 것이다. 그러므로 꿈 해석을 목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직감의 원천인 이미지에 집중하면서 발상을 넓혀가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 영어를 잘하는 것처럼 들리게 하는 마법 같은 공부 방법이 있다. 바로 관심사 통암기라는 방법으로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영어로 강연해보는 것이다. 영어로 강연을 해보라고 하면 아주 어렵게 들리지만 그것은 어렵지 않다. 먼저 모국어로 60분 정도 강연을 해본다. 그리고 그것을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에게 번역해달라고 해서 영어로 녹음해서 몇 번이고 들으면서 암기한다. 암기할 때는 마치 연극을 하듯 원어민의 억양과 발음을 흉내낸다. 그렇게 하면 영어를 상당히 잘하는 것처럼 들린다. 이 방법이 좋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을 상대할 때 화제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 특히 업무상 만나는 외국인과의 대화에서는 자기소개 혹은 회사와 상품 설명이 대화의 80%를 차지한다. 정치나 종교, 경제를 비롯한 광범위한 화제로 발전하는 경우는 드물다. 2. 대화의 80%를 차지하는 내용을 번역하더라도 그 분량은 얼마 되지 않을 것이다. 우선은 3분의 1을 외우는 것부터 시작하자.
관심 있는 내용이므로 암기가 그다지 어렵지 않을 것이다. 3. 이렇게 연습하다 보면 실제로 외국인과 대화를 나눌 때 암기한 영어 문장을 활용해서 말하는 경우가 많아진다. 그 장면을 목격한 동료의 눈에는 당신이 영어를 아주 잘하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4. 당신은 암기한 내용 외에는 여전히 영어를 못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갑작스러운 순간에 그간 암기한 문장을 응용해서 어떻게든 대처할 수 있게 된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많은 것은 창업에 불리한 조건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지금 시대에는 나이가 많아서 생기는 기회도 있다. 컴퓨터와 인터넷 사용에 능한 20대와 함께 성숙 단계에 접어든 사업을 해보면 어떨까? 고도의 성장기를 이끌어온 세대와 앞으로의 세대를 개척해나갈 신세대가 만나면 아주 재미있는 일이 벌어진다. 예를 들면 온라인 굴 판매 회사의 스에오카 히데오는 34세 때 갑자기 굴 양식장으로 쳐들어가 인터넷으로 굴을 팔게 해주십시오. 제가 온라인 판매를 담당하겠습니다. 보수는 판매액의 일부를 지불해 주시면 됩니다. 라고 말했다. 양식장 사람들이 그의 열정에 못 이겨 반신반의하면서 일을 맡긴 결과 다음 시즌부터 양식장 앞에는 출하를 위한 트럭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줄을 섰다. 결국 3개월에 걸쳐 팔던 상품이 한 달 만에 품절되고 말았다. 근처 양식장에서 굴을 빌려와야 했을 정도였다. 이 사례가 상징하는 것은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의 만남, 그 자체가 비즈니스의 기회라는 것이다. 20, 30대가 지금부터 기술을 습득하여 굴을 양식한다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한 것이다. 그런가 하면 60대가 지금부터 공부해서 인터넷으로 전국 판매를 시도하는 것도 힘든 일이다. 하지만 서로 손을 잡으면 성숙 단계의 산업에 새로운 성장 곡선을 그릴 수가 있다. 내게 마법의 투자법이나 축제법이 있는 것은 아니다. 돈에 대한 태도에 따라 돈이 모이느냐 많으냐가 결정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계좌 잔고를 중요시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돈의 양이 아니라 그것이 흘러가는 방향이다. 이야기는 간단하다. 나가는 돈보다 들어오는 돈을 한 푼이라도 많게 하면 된다. 지난달 말에 은행 예금이 300만 원이었다면 이번 달 말에는 310만 원이 되도록 한다. 다시 말해 단돈 10만 원이라도 증가하면 된다. 그렇게 하면 돈의 방향이 당신의 계좌를 향하게 된다. 이처럼 가늘어도 좋으니 돈이 당신 쪽으로 흐르도록 방향을 잡아라. 돈의 흐름은 물과 같다. 물도 처음에는 쫄쫄 흘러들 뿐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차 그 물줄기가 점점 커진다. 물 주기가 커지면 다른 곳으로 흐르던 물도 이쪽으로 밀려들 것이고 어느 순간 물이 불어나는데 가속도가 붙어 눈 깜짝할 사이에 범람할 것이다. 돈도 똑같다. 처음에는 매달 10만 원이었던 것이 50만 원이 되고 어느새 100만 원이 된다. 어느 순간 보면 돈 줄기는 1000만 원이 되어 있고 거기에 가속도가 붙어 매월 수천만 원이 홍수처럼 쏟아질 것이다. 모은 돈을 쓸 때도 주의가 필요하다. 만약 저축에 11% 이상을 쓰는 경우에는 신중해야 한다. 11% 이상은 영향으로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예를 들어 모은 돈이 1000만 원일 때 써야 할 돈이 100만 원 정도라면 비교적 쉽게 그 공백을 메울 수가 있다. 하지만 110만 원을 써버리고 890만 원이 남아있으면 그 공백의 영향이 크다. 왠지 금방 메울 수 없을 것 같은 위화감이 느껴진다. 돈은 여유로울 때는 쉽게 들어오지만 여유가 없을 때는 순식간에 도망간다. 그러므로 돈을 쓸 때는
줄었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써야 한다. 예,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마쳤습니다. 이 책은 간다 마사노리의 최근 신간입니다. 역시 마케팅의 천재답게 굉장히 신선하고 그리고 독특한 내용이 많았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고민하는 자만이 자신을 구한다입니다. 저자는 간다 마사노리, 출판사는 빌리 버튼입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세상의 규칙은 아주 간단했다. 부자가 되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손에 넣을 수가 있었다. 외제차, 사랑, 가정, 건강, 자유, 명성까지. 그리고 긍정적인 사고를 갖추면 반드시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동화 같은 이야기를 믿는 사람이 거의 없다. 정상에 있던 경영자가 구우정한 모습으로 구치소에 들어가는 것을 몇 번이나 목격하다 보면 평범한 중학생이라도 진실을 알게 된다.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도 있다. 원하는 것을 움켜잡으면 다른 소중한 것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간다. 이것이 세상의 법칙이다. 이 법칙을 깨닫고 무기력해지는 사람과 모른 척 계속 달리는 사람, 두 타입이 있을 뿐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더 행복하다는 오랜 잣대로 잰 행복은 사실 속이 텅 빈 껍데기이다. 행복해지고 싶다면 타인의 잣대가 아닌 자신의 잣대로 행복을 재야 한다. 어떤 잣대로 행복을 재면 좋을까? 이것이 바로 누구나 고민하는 문제이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부조리한 일들이 너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왜 부조리가 이토록 세상에 범람하는 걸까? 이야기가 좀 팍팍해질 수도 있지만 부조리란 인간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지 못하게 하는 최고의 수단이라고 생각한다. 나치는 강제 수용소의 유대인들을 순종적으로 만들기 위해 무작위로 사람들을 차출해 총살했다. 유대인 입장에서는 울어도 죽고 웃어도 죽고 무표정해도 죽었다. 이처럼 부조리한 상황에 처했을 때 사람은 가치 판단을 포기해야 한다. 그리고 명령받은 대로 눈앞의 일만을 기계처럼 수행하는 존재가 되금한다.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에 의하면 강제 수용소에서 삶의 의미를 너무 많이 생각해서 수용소 이외의 미래를 꿈꿀 수 없게 된 사람은 정신이 이상해지고 말았다. 하지만 삶에 뭔가를 기대하는 대신 작은 목표를 세우고 그리고 단지 살아남는 것, 어떤 형태든 살아있는 것 그 자체의 중요성을 끊임없이 말한 사람은 끝까지 정신이 온전했다고 한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시대에도 적용될 이야기가 아닐까. 우리는 지금 시험에 처했는지도 모른다.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 소용돌이에 휘말려 스스로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기계처럼 살아가게 될까? 아니면 그 속에서도 이룰 수 있는 일을 찾아 이루려고 할까? 긍정적인 사고가 성공과 행복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가 하는 문제가 아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해서 부조리한 세상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부조리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도 있다. 타인의 잣대로 우리 자신의 성공과 행복을 잴 필요가 없어지며 나만의 기준을 세우게 된다. 이 기준을 당장 완성할 필요는 없지만 이 삶을 온전히 사는 데 있어서 스스로에게 무엇을 기대할지
깨닫지 못하면 안 된다. 어쩌면 이것이 부조리한 세상의 순기능일지도 모른다. 긍정적 사고의 여부가 아니라 개개인의 각오가 요구된다는 말이다. 이 책은 질문자의 질문과 그리고 저자가 대답하는 형식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서 상사에게 오랫동안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장의 처형으로 지금 전무직을 맡고 있는데 6개월 넘게 제 인사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연봉이 만족스러워서 회사를 그만두고 싶지는 않은데 이대로라면 승진할 가능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럴 거라면 차라리 하고 싶은 분야의 사업을 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어쩌면 좋을까요? 참 한가한 회사이다. 전무가 반년씩이나 사원을 못살게 군다는 얘긴데 그런 일에 에너지를 소비하다니 가족 기업치고는 드물게 실적이 좋은 회사인가 보다. 아마도 자본을 충분히 쌓아두었고 지금도 기존 거래처와의 거래로 일정한 매출을 올리고 있어 위화감을 느끼지 못하는 게 분명하다. 당신의 회사는 지금 전형적인 사업의 성숙기에 있다. 매일 아침 조례를 하고 채용 기준이 분명하고 회사는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그리고 복장이 정해져 있진 않지만 대부분 비슷한 복장으로 출근하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파벌이 있어서 함께 점심을 먹는 그룹이 정해져 있다. 요컨대 매출을 올리는 것보다 현재의 관리 체제 유지가 더 중요한 회사라고 할 수가 있다. 당신은 그런 미지근한 회사에서 새로운 것을 시도했을 것이다. 능력이 있으니 회사의 부족한 점이 눈에 보였을지도 모른다. 혹시 그것을 너무 솔직하게 말해버린 것은 아닌가? 전무도 당신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도 그럴 것이 전무가 당신의 말대로 일을 해결하려면 사장과 직접 맞서야 한다. 그러느니 당신을 모른 채 하는 편이 낫다. 그래서 무시하는 것이 아닐까. 일종의 방어 본능인 셈이다. 한편 당신 회사의 사장은 아주 고마운 사람이다. 당신을 비롯한 모든 사원에게 제법 많은 월급을 주고 있으니 말이다. 그는 돈을 많이 주니 직원들이 당연히 행복할 거라고 믿고 사내에서 갈등이 벌어진다는 사실은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 이런 회사를 개혁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다. 카를로스 곤이 CEO가 되기 전에 닛산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배가 서서히 가라앉고 있는데 누구도 움직일 기미가 없다. 당신이 카를로스 곤의 역할을 해내는 것은 무리이다. 카를로스 곤의 경우에는 그가 외국인이기도 했지만 회장이 그의 방패막이가 되어준 덕이 더 컸다. 하지만 당신의 사장은 방패막이가 되어주지 않을 것이고 외부에서 사장을 영입할 리도 없다. 걸출한 지도자라면 당신 같은 사람을 발탁해 개혁을 시도하겠지만 짐작건대 사장이 당신을 특별히 눈여겨보고 있는 것 같진 않다. 이런 회사는 끓는 물 속에 개구리처럼 변화를 감지하지 못한다. 게다가 당신도 이 미지근한 물이 싫지는 않은 것 같다. 꽤 좋은 조건으로 일하고 있는 당신은 지금 안정성에 집착하고 있다. 언젠가 사업을 하고 싶다는 꿈이 있지만 지금 당장 도전할 만큼 강한 열정이나 자신감이 있는 것은 아니다. 나는 당신의 독립이나 이직에 찬성한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당신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을 때의 일이다. 일단은 눈앞에 놓인 일을 처리하고 실적을 내야 한다. 할 수 있는 일은 미루지 말고 해두라는 것이다. 지금 다니는 회사는 미지근한 탕이기 때문에 좋은 회사로 이직하면
한동안 적응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다른 상황에 처하더라도 헤쳐나갈 수 있을 만큼 실력을 키워야 한다. 전무의 상황도 이해하려고 해보자. 그도 당신과 마찬가지로 살아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나름대로 힘든 점이 있을 것이다. 사장과의 관계 때문에 쉽게 사표도 낼 수 없으니 말이다. 당신이 타인의 잘못을 포용하는 상냥함을 발휘한다면 상황이 크게 달라질 것이다. 전무가 당신의 든든한 뒷배가 되어줄지도 모른다. 할 만큼 해보고 회사의 변화를 기대하며 지켜보자. 분명히 전혀 다른 광경이 펼쳐질 것이다. 회사를 그만두는 것은 그러한 변화를 겪은 이후라도 늦지 않다. 거절을 못하겠습니다. 저는 거절에 서투른 것이 고민입니다. 단골 거래처에서 무엇을 해달라고 부탁하면 마음속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입으로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해버립니다. 당연하게도 회사로 돌아오면 혼나기 일쑤입니다. 안 돼요라는 말을 할 수 있는 비결이 없을까요? 왜 노라고 말하지 못할까? 나도 한때 노라는 말을 못했기 때문에 알고 있다. 거절했다가 미움을 사면 어쩌지 않은 마음. 다시 일을 안 주면 어쩌지 않은 두려움 때문이다. 그리고 자칭 성공자들 중에 부정적인 사고를 권하는 사람은 없다. 이들은 대개 베푸는 삶을 배웁시다. 겸허해야 합니다. 자만심을 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긍정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런 말을 한다. 이를 보고 감명받은 보통 사람들은 거절하고 제고하기보다는 예스라고 말하는 것이 더 훌륭하다고 생각하게 된다. 나도 이전에는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상대방에게 베푸는 것만을 생각하며 영업했다. 결과는 당신과 같았다. 거래처에 허리 숙이는 것이 당연한 사람이 되었고 이익은 들지 않았고 회사에서는 능력 없는 사람으로 낙인 찍혔다. 즉, 아직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성공한 사람의 조언을 믿고 무작정 따르면 결국 노예가 되고 만다.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는 결과이다. 베풀라고 말하는 교주 주변에는 빼앗기는 신자들 뿐이다. 교주에게 그보다 좋은 표현은 없다. 베풀라. 이렇게 외치면 그것이 최고의 카피가 되어 수백만 원짜리 항아리가 팔리니 말이다. 마찬가지로 겸허하라고 말하는 사장 주변에는 예스맨 뿐이다. 한때 덕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던 사장에게서 반드시 너를 망하게 만들겠다라는 위협을 당한 뒤 깨달았다. 지금 시대의 강자가 하는 말을 곧이곧대로 믿으면 이용당할 뿐이라는 것을. 이것이 도덕의 패러독스이다. 도덕을 말하는 강자는 자각 없이 약자를 강탈한다는 역설.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거만하고 자기 주장이 강하다. 그 덕분에 성공할 수 있었겠지만 성공한 후에는 세상의 질투가 두려워 겸손이 최고라고 말한다. 지금까지 빼앗기만 했기 때문에 베풀자라고 말한다. 그들 입장에서는 별 문제가 없는 말이다. 강한 자아의 제어장치가 되어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같은 말을 즉 자기 자신을 지키는 갑옷이 약한 사람이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될까? 바로 강자가 바라는 대로이다. 이 사실을 깨달은 나는 제때 거절하기 시작했다. 그랬더니 오히려 거래가 더욱 잘 성사되기 시작했다. 그동안 거절하지 못한 것은 자신감이 없고 자존감이 약해서였다. 눈 딱 감고 거절했더니 상대방이 나를 존중해 주었고 우리는 대등한 관계가 되었다.
이제 조금은 안 된다, 그럴 수 없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는가? 일단 거절하기 시작하면 허리가 곧게 펴지고 눈빛은 강해져 한층 당당한 태도를 갖추게 될 것이다. 잘 거절하는 비결은 절대 꺾여서는 안 될 원칙을 수첩에 적어두는 것이다. 원칙 1. 부탁합니다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 부탁을 받는 입장이 될 것. 원칙 2.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천만에요라고 말할 것. 원칙 3. 금액은 상대방이 제시하도록 할 것. 생각보다 낮은 금액이면 표정의 변화 없이 도저히 거래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할 것. 이처럼 수첩에 거절해야만 하는 상황을 적어둔다. 그리고 약속 장소로 이동하면서, 그리고 상대방을 기다리면서 잊지 않도록 계속 본다. 상담 중에 어려운 상황에 닥치면 수첩을 한번 훑어보며 마음을 가다듬은 다음 냉정하게 상대방을 바라본다. 당신은 이미 혼자 힘으로 계약을 성사시키겠다는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 그의 단호함까지 갖춘다면 실적은 놀라울 정도로 향상될 것이다. 오호라라는 것이 정말 있나요? 일단 나는 오호라는 누구에나 보인다고 생각한다. 매지가이라고 부르는 그림을 본 적이 있는가? 그것을 볼 때처럼 시야를 넓게 하고 시점을 흐릿하게 하면 오호라를 볼 수가 있다. 그런데 오라가 보인다고 해도 달라질 것은 없다. 연봉이 오르는 것도, 애인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 그런 것이 보인다고 해서 자신이 무슨 특별한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된다. 육감도 특별할 것이 없다. 육감이란 이를테면 예감처럼 알고 있을 리 없는 정보가 갑자기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을 말한다. 뇌가 각각 행동한다고 생각하니 이런 것이 신기하게 여겨지는 것이다. 학교에서는 인간의 뇌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고 가르치진 않지만 내 경험에 의하면 서로 신뢰하는 동료들의 뇌는 분명히 연결되어 있다. 30명을 모아놓고 눈을 감고 떠오른 이미지를 그리라고 하면 서로의 그림을 볼 수 없는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비슷한 그림을 그리는 경우가 매번 발생한다. 처음에는 놀랍지만 실험을 할 때마다 같은 일이 발생하니 어느새 익숙해졌다. 세상은 정말로 복잡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앞으로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관해 말하는 사람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예를 들어, 당신은 전생에 인도에서 뱀을 다루는 공연자였으니 여러 회사를 동시에 경영해야 한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재미거리로만 즐긴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이에 진심으로 휘둘려서 현실을 제대로 살지 못한다면 꼴 사나울 것이다. 한마디로 전생, 사후세계 같은 건 허구일 뿐이다. 아인슈타인도 시간은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는가? 그에 따르면 과거도 미래도 환상에 지나지 않고 오직 현재만 존재할 뿐이다. 이 순간을 사는데 전생을 믿는 것이 도움이 된다면 믿어라. 하지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그때는 믿어서는 안 된다. 자존감을 높여줄 만한 전생이면 믿고 자존감을 해치는 전생이라면 웃어넘겨라. 내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는 사람을 특별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이다. 영감과 인격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 오히려 인격이 나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나약하게 만들기 위해 영감을 과시하는 경우가 있다. 진정한 능력자는 검소하게, 조용하게 삶을 사는 법이다. 그러니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없는 것들을
즐기더라도 살아가는데 필요한 만큼만 웃어 넘길 수 있을 정도로만 가볍게 이용해보자. 저는 27살에 기업을 이어받아 부모님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업의 장래성과 매출의 격감으로 골치가 아픕니다. 우리 가게는 팥소를 만들어 전통 과자점의 도매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운영해왔는데 사실 장래가 밝지 않아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청을 받아서 일을 하는 일이어서 거래처 매출에 우리 가게의 매출이 좌우되니 솔직히 일하는 재미도 없습니다. 업종을 바꾸자니 달리 가진 기술도 없고 설비 투자로 1억 원 정도의 빚을 안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좀 심한 말이지만 당신의 방식은 정말 형편없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당신은 천재이다. 할 수 없는 일을 찾아내는 천재. 첫 아르바이트를 하는 고등학생처럼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된다고 변명만 늘어놓고 있지 않은가. 빚이 있어서 아니면 다른 기술이 없어서 시장이 위험한 것 같아서 용기가 안 나서 그 일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그러면서 하는 질문이 한시라도 빨리 이 장사를 단념하는 게 좋을까요? 라니 내 대답은 간단하다. 지금과 같은 태도로 무슨 일을 해도 잘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지금의 당신은 좋아하는 일에 도전할 자격도 없다. 좋아하는 일을 해도 시작하자마자 변명만 늘어놓을 게 뻔하니 말이다. 그러니 우선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 무엇보다 부모님과 조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이 용서가 안 된다. 3대째 이어온 회사이다. 회사의 평균 수명이 15에서 20년 정도에 불과한 이 시대에서 당신의 가게는 3대, 약 100년의 세월을 이어오고 있다.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당신만 모른다. 당신이 학교를 다닐 수 있었던 것도, 여가를 즐길 수 있었던 것도, 하기 싫은 일을 돕고 있다는 피해의식을 가질 수 있는 것도 모두 할아버지가 가게를 세우고 운영해온 덕분이다. 그것에 감사하기는커녕 잘난 척이나 하고 있다니 안 될 일이다. 팥소 도매업은 쇠퇴 산업이지만 당신같이 의욕 없는 인간을 먹여 살리는 것으로 보아 업계에서의 신용이 상당한 모양이다. 사실 3대째 이어오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자산이다. 영업하지 않아도 기존의 거래처가 있다. 100년 가까이 된 전통을 이용할 수가 있다. 100년이나 됐으므로 저명인사가 맛을 평가했을 가능성이 다분하다. 거래처가 뛰어난 과자점으로 잡지나 텔레비전에 소개된 일도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신용으로 어느 것보다 맛있고 우수한 원료를 공급받을 수가 있다. 게다가 당신이 망연자실에 있을 정도라면 현재 시장에서는 당신처럼 고전하고 있을 곳이 많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곳의 후계자는 이미 오래전에 비전 없는 셀러리맨이 되었을 확률이 높다. 당신은 지금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를 앞둔 셈이다. 동종 업체들은 몇 년 안에 대부분 망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전통 있는 팥소를 만드는 업체가 얼마나 남겠는가. 그것도 당신처럼 젊은 후계자를 둔 회사가 과연 또 있을까? 내게 한 질문만 봐도 타인에게 줄곧 의지하는 당신의 성향이 엿보인다. 설마 이 세상 어딘가에 마법의 지팡이가 있고 그것만 있으면 장밋빛 인생이 펼쳐질 거라고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정신을 차려야 한다.
인생은 당신 같은 응석바지에게는 가시밭길을 열어준다. 다행인 점은 인생은 가시밭길에 뛰어든 자에게는 기적 같은 선물을 한다는 것이다. 마법의 지팡이는 바로 거기 가시밭길에 있다. 내가 보기에는 파소 도매업 자체가 마법의 지팡이다. 그런데 그 마법의 지팡이를 도대체 어떻게 활용해야 좋을까? 일단 할아버지께서 정정하시다면 이 가게를 차릴 때 어떤 상황이었는지, 어떤 이유로 팥소를 팔게 되었는지, 다들 굶주리던 시대에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는지 여쭤보자. 할아버지께서 안 계신다면 아버지에게 여쭤보자. 거기에는 그 어떤 영웅담보다 멋진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 것이고, 어떤 마음으로 이 회사를 운영해 왔는지 멋진 창업가 정신이 깃들어 있을 것이다. 그 창업가 정신을 이어받는 것이 당신이 할 일이다. 그런 다음 새로운 다짐으로 조상님의 묘를 찾아가자. 나라면 그곳에서 이렇게 맹세할 것이다. 지금까지 저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제가 가업을 지키겠습니다. 이 정도의 각오가 없다면 아무리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줘도 쇠기의 경이있기 뿐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선은 부모님과 조상님께 감사하는 마음부터 가져야 한다. 당신은 앞으로 경영해야 될 것은 팥소 도매상이 아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식육, 즉 식사 예절 교육으로 음식을 통해 자기 자신과 세상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을 말한다. 설탕이나 유지방의 과다한 섭취는 몸에 나쁘다. 그 때문에 유럽과 북미에서는 아시아 전통 과자가 제법 인기를 얻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당신 회사의 전통성과 창업가 정신을 투입하는 것이다. 지금 하는 사업을 계속해서 이끌어갈 실력과 경험을 충분히 쌓으면 그때 진정으로 당신이 원하는 일을 만나게 될 것이다. 물론 목숨을 걸더라도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그것을 하면 된다. 목숨을 걸면서까지 하고 싶은 일을 가진 사람은 드물다. 보잘것없는 일이라도 피하지 않고 열심히 한 사람만이 멋진 성공을 거머쥘 수가 있다. 매정하게 이야기했지만 당신은 믿음직한 기업을 이어받고 있으니 관점을 약간만 바꾸면 크게 성공할 수 있다. 나도 당신 나이 때는 응석바지였다. 그때 나를 따끔하게 꾸짖던 상사가 있었는데 당시에는 얼마나 분하고 서러웠는지 모른다. 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 그때 충고의 도움을 받고 있다. 당신이 이 시기를 잘 헤쳐나간다면 비슷한 사업을 물려받은 후계자들이 당신을 보고 용기를 얻을 것이다. 성숙기에 놓인 산업이 성장 산업으로 바뀌는 것은 선견지명을 가진 단 한 사람의 존재 여부에 달려있다. 돈은 확대경이다. 돈은 당신의 진정성을 확대한다. 만일 지금 당신이 즐겁고 평화롭게 살고 있다면 돈을 가짐으로써 좀 더 즐겁고 평화롭게 살 수가 있다. 하지만 지금 당신이 몽상에 빠져서 불안하게 살고 있다면 돈을 충분히 갖고 있더라도 더 불안해질 뿐이다. 그러므로 내 책만 읽고 쉽게 성공하더라도 마찬가지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 언젠가 크게 성공한 한 회사의 중역을 만난 적이 있다. 그는 IT 회사의 창립 멤버로 회사가 성장한 덕에 30대 초반의 나이에 이미 평생을 먹고 살 정도의 재산을 모았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행복도 또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에게는 고민이 있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자기 손으로 무언가를 이뤄내고 싶었다. 하지만 너무 순조롭게 성공해버린 나머지 모든 것이 우연히 복권에 당첨되어 얻어진 것처럼 느껴질 뿐이었다. 그가 둔한 사람이었다면 좋았을 텐데, 자신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착각할 수 있었을 텐데 말이다. 하지만 그는 제대로 된 사람이었다. 성공했어도 불안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젊은 시절에는 돈보다 풍부한 경험을 쌓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인생은 모순투성이다. 의존을 모르면 진정한 자립 또한 알 수가 없다. 빈곤을 모르면 진정한 풍요를 알 수 없다. 슬픔을 모르면 진정한 기쁨을 느낄 수 없다. 아픔을 모르면 진정한 쾌감을 얻을 수 없다. 제약을 모르면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없다. 이러한 모순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경험을 할 때 비로소 힘을 얻을 수가 있다. 모순에서 도망치기만 한다면 언젠가 돈을 손에 가득 쥐더라도 아무런 매력도 정신도 깃들지 않을 것이다. 비즈니스 아이디어란 논리보다는 직감이 먼저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논리적으로 시장을 분석하고 아이디어를 찾아내려고 한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무리이다. 상세하게 시장을 분석할수록 좌뇌가 작동하여 직감을 감지하는 우뇌를 닫아버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싶다면 좌뇌를 닫아야 한다. 그리고 직감을 얻은 뒤에 현금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를 검증한다. 좌뇌를 닫고 우뇌로 직감을 감지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강력한 방법 중 하나가 꿈 일기이다. 먼저 A4지 크기의 공책을 준비한다. 공책을 펼치고 왼쪽 페이지 상단에 다음과 같이 적는다. 내 재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비즈니스는 무엇일까? 이 공책을 머리맡에 두고 잠들기 전에 마음속으로 다음과 같이 중얼거려 본다. 나는 나에게 주어진 재능을 살려서 나와 우리 가족, 그리고 사회를 위한 훌륭한 비즈니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상적인 비즈니스는 꿈을 통해 나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아침에 깨어나면 그날 꾼 꿈의 내용을 공책 왼쪽 페이지에 기록한다. 처음에는 꿈을 금방 잊어버리기 때문에 기록하기 쉽지 않겠지만 단편적으로 떠올리기 시작하면 점차 꿈 전체가 줄줄이 떠오를 것이다. 다음은 그 꿈을 해석하는 작업이다. 시간이 있을 때 커피라도 마시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꿈을 해석해본다. 저번에 꾼 꿈은 어떤 비즈니스를 의미하는 것일까? 그렇게 자신에게 물어보고 떠오른 말을 오른쪽 공책의 페이지에 가능한 한 많이 적는다. 이때는 머리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손이 움직이는 대로 적는 것이 포인트다. 예컨대 자동차가 꿈에 나왔다고 해서 자동차 산업을 하라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상징일 뿐이므로 자동차에서 연상되는 것을 표현하면 된다. 예를 들면 스피드, 편리함 등을 써나가는 것이다. UFO가 꿈에 나왔다면 그것을 상징으로 보고 미지의 세계, 안전비행, 우주 같은 단어를 써놓는다. 그리고 그 단어들을 앞에 두고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비즈니스가 될 수 있는지 생각해야 한다. 꿈 일기에 익숙해지면 이 작업만으로도 비즈니스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다. 처음에는 어떻게 이 이미지가 비즈니스가 된다는 거지? 하고 당황스러울 것이다. 그러므로 꿈 해석을 목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직감의 원천인 이미지에 집중하면서 발상을 넓혀가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 영어를 잘하는 것처럼 들리게 하는 마법 같은 공부 방법이 있다. 바로 관심사 통암기라는 방법으로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영어로 강연해보는 것이다. 영어로 강연을 해보라고 하면 아주 어렵게 들리지만 그것은 어렵지 않다. 먼저 모국어로 60분 정도 강연을 해본다. 그리고 그것을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에게 번역해달라고 해서 영어로 녹음해서 몇 번이고 들으면서 암기한다. 암기할 때는 마치 연극을 하듯 원어민의 억양과 발음을 흉내낸다. 그렇게 하면 영어를 상당히 잘하는 것처럼 들린다. 이 방법이 좋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을 상대할 때 화제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
특히 업무상 만나는 외국인과의 대화에서는 자기소개 혹은 회사와 상품 설명이 대화의 80%를 차지한다. 정치나 종교, 경제를 비롯한 광범위한 화제로 발전하는 경우는 드물다. 2. 대화의 80%를 차지하는 내용을 번역하더라도 그 분량은 얼마 되지 않을 것이다. 우선은 3분의 1을 외우는 것부터 시작하자. 관심 있는 내용이므로 암기가 그다지 어렵지 않을 것이다. 3. 이렇게 연습하다 보면 실제로 외국인과 대화를 나눌 때 암기한 영어 문장을 활용해서 말하는 경우가 많아진다. 그 장면을 목격한 동료의 눈에는 당신이 영어를 아주 잘하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4. 당신은 암기한 내용 외에는 여전히 영어를 못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갑작스러운 순간에 그간 암기한 문장을 응용해서 어떻게든 대처할 수 있게 된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많은 것은 창업에 불리한 조건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지금 시대에는 나이가 많아서 생기는 기회도 있다. 컴퓨터와 인터넷 사용에 능한 20대와 함께 성숙 단계에 접어든 사업을 해보면 어떨까? 고도의 성장기를 이끌어온 세대와 앞으로의 세대를 개척해나갈 신세대가 만나면 아주 재미있는 일이 벌어진다. 예를 들면 온라인 굴 판매 회사의 스에오카 히데오는 34세 때 갑자기 굴 양식장으로 쳐들어가 인터넷으로 굴을 팔게 해주십시오. 제가 온라인 판매를 담당하겠습니다. 보수는 판매액의 일부를 지불해 주시면 됩니다. 라고 말했다. 양식장 사람들이 그의 열정에 못 이겨 반신반의하면서 일을 맡긴 결과 다음 시즌부터 양식장 앞에는 출하를 위한 트럭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줄을 섰다. 결국 3개월에 걸쳐 팔던 상품이 한 달 만에 품절되고 말았다. 근처 양식장에서 굴을 빌려와야 했을 정도였다. 이 사례가 상징하는 것은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의 만남, 그 자체가 비즈니스의 기회라는 것이다. 20, 30대가 지금부터 기술을 습득하여 굴을 양식한다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한 것이다. 그런가 하면 60대가 지금부터 공부해서 인터넷으로 전국 판매를 시도하는 것도 힘든 일이다. 하지만 서로 손을 잡으면 성숙 단계의 산업에 새로운 성장 곡선을 그릴 수가 있다. 내게 마법의 투자법이나 축제법이 있는 것은 아니다. 돈에 대한 태도에 따라 돈이 모이느냐 마느냐가 결정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계좌 잔고를 중요시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돈의 양이 아니라 그것이 흘러가는 방향이다. 이야기는 간단하다. 나가는 돈보다 들어오는 돈을 한 푼이라도 많게 하면 된다. 지난달 말에 은행 예금이 300만 원이었다면 이번 달 말에는 310만 원이 되도록 한다. 다시 말해 단돈 10만 원이라도 증가하면 된다. 그렇게 하면 돈의 방향이 당신의 계좌를 향하게 된다. 이처럼 가늘어도 좋으니 돈이 당신 쪽으로 흐르도록 방향을 잡아라. 돈의 흐름은 물과 같다. 물도 처음에는 쫄쫄 흘러들 뿐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차 그 물줄기가 점점 커진다. 물 줄기가 커지면 다른 곳으로 흐르던 물도 이쪽으로 밀려들 것이고 어느 순간 물이 불어나는데 가속도가 붙어 눈 깜짝할 사이에 범람할 것이다. 돈도 똑같다. 처음에는 매달 10만 원이었던 것이 50만 원이 되고 어느새 100만 원이 된다. 어느 순간 보면 돈 줄기는 1000만 원이 되어 있고 거기에 가속도가 붙어 매월 수천만 원이 홍수처럼 쏟아질 것이다. 모은 돈을 쓸 때도 주의가 필요하다. 만약 저축에 11% 이상을 쓰는 경우에는 신중해야 한다. 11% 이상은 영양 영역으로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예를 들어 모은 돈이 1,000만 원일 때 써야 할 돈이 100만 원 정도라면 비교적 쉽게 그 공백을 메울 수가 있다. 하지만 110만 원을 써버리고 890만 원이 남아있으면 그 공백의 영향이 크다. 왠지 금방 메울 수 없을 것 같은 위화감이 느껴진다. 돈은 여유로울 때는 쉽게 들어오지만 여유가 없을 때는 순식간에 도망간다. 그러므로 돈을 쓸 때는 줄었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써야 한다. 예,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마쳤습니다. 이 책은 간다 마사노리의 최근 신간입니다. 역시 마케팅의 천재답게 굉장히 신선하고 그리고 독특한 내용이 많았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